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학생 여러분. 저는 건축학부 박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건축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우리 건축학부는 공과대학 안에 6개 학과 중에 이제 한 학과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부는 학과가 아니고 이제 학부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아래 3개 전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건축학 전공이 있고 건축공학 전공, 실내건축 전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축학 전공은 건축 설계 교육을 중심으로 뭐 예술, 문화, 사회 기술 등을 이제 기반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건축 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건축가가 되기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학 전공은 5년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그 졸업 후에 건축사가 되고자 한다면 이 교육 과정을 꼭 이수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다음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 구조, 그다음에 이제 재료,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시공이나 관리, 그리고 건물 안에서의 이런 환경,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이제 최고의 이제 건축 공학도가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건축 전공은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뭐 예를 들면 주거나 업무 그리고 뭐 문화, 전시 공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공간을 대상으로 뭐 색채, 조명, 가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설계 교육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갖춘 실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학부 연역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1983년도에 이제 공과대학 내에서 명칭은 건축공학과로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건축공학과이긴 하지만 이때도 건축학 전공에 관련된 내용과 건축공학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동시에 교육이 되었고, 그리고 1998년도에 이제 실내건축이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20주년이 됐죠. 그 기준으로 이제 건축학이 5년제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건축공학이랑 이렇게 분리가 돼서 따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기존과 다르게 이 3개 전공을 다 통합을 해서 학부 신입생 정원을 이제 100명으로 해서 이제 이때 처음 통합 모집을 이제 했고요. 그 이후에 공학 인증이라든지 건축학 인증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이제 획득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학부 4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축학이랑 공학 전공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건축 전공은 같은 학부 내에 있지만 분리를 해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은 83명이라고 이제 나와는 있는데 정원 외 학생 수를 이제 고려한다면 거의 여전히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고, 저희 이제 그 교수님들은 학부에 이제 16분이 이제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그 건축학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우리 새 전공별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공별 핵심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 전공은 앞에 서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 설계가 이제 주된 목적이고, 그 외에도 설계를 기반으로 좀 더 특화된 도시 설계, 뭐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공간 분석 이런 것들을 더 특화되게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건축공학 전공에서는 건축 구조 설계, 그다음에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시공, 건설 관리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내진 설계랑 안전 진단, 그다음에 이제 건축 내부에서의 환경, 에너지 설비 이런 것들을 이제 IT와 접목한 이런 핵심 직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건축에서는 공간 디자인, 여기서 말하는 공간은 이제 실내 환경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 기획이나 코디네이팅 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시공이나 감리 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이런 스마트 환경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제 핵심 직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학년별 이제 교과 과정을 보면요, 건축학과 건축공학은 이제 공통으로 1학년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괄호로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과목들이 이제 그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건축학이랑 공학이 같은 과목이지만 이수 구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학 전공에서는 전공 필수였던 과목이 건축공학에서는 전공 선택이 되기도 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를 이제 해서 이제 이수를 하게 되고요. 먼저 1학년 이제는 건축 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이 건축공학과 건축학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말 그대로 이제 개론 수업이 되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보시면 기초건축 설계 1, 건축 설계 1, 2, 3, 4에서 설계 8까지 매 학년 학기마다 이렇게 설계 스튜디오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특별한 점은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이 1대1로 이제 실습 설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문화관 5층에는 건축학 전공 학생들이 24시간 거기서 실습 과제하고 수업도 하는 그런 스튜디오 강의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업과 과제 실습들이 다 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설계마다 다루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와 연관돼서 2학년 때는 뭐 건축 계획이라든지 건축 재료, 3학년 때는 친환경 건축과 디지털 표현, 4학년 때는 이제 도시 설계, 도시 건축 공공공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5학년 때는 좀 더 실무적인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학년 때는 건축 그 설계 여러분이 그 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졸업 전시회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실제 교내에 전시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되고, 거기서 이제 여러 행사, 좀 주된 행사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공학은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건축학과 공통된 교과 과정을 이제 1학년 때 진행을 하고요.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들이 제가 지금 공학에서는 따로 괄호를 2학년부터는 이제 많이 치지는 않았는데 이제 필수 과목보다 선택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별로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른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재료나 이런 건설 시공,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그 학부 연구생도 지원해 올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1대1로 이제 긴밀하게 이제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보시면 이제 재료라든지 구조, 역학, 실습 여전히 이제 저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3학년 때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이제 구조 이제 1, 2가 이렇게 1, 2학기 때 진행이 되고요. 설비도 1, 2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4학년 때는 뭐 여러 이제 건축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BIM에서 이제 3D 모델링을 할 수 있고, 안전 진단 평가 실험 이런 좀 다양한 본인의 어떤 관심에 따라서 조금 주도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실내 건축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설계 스튜디오가 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공간 조형 스튜디오 1학년 2학기 때 있고, 2학년 때는 주거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커머셜 디자인 스튜디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퍼블릭 컬처 디자인 스튜디오 등등 각 스튜디오마다 교수님과 1대1로 마찬가지로 실습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스튜디오마다 어떤 공간을 다루는지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학년에 걸쳐서 스튜디오와 관련된 가구, 조명 이런 과목들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래도 이제 자유전공 학부 학생이다 보니까 1학년 때 아직 뭐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고민 중일 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건축 학부를 고려한다면 요 과목만큼은 좀 이수를 하면 좋겠다 싶은 거를 제가 1, 2학기별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건축학 전공은 기초 건축 설계를 이제 1, 2학기 때 좀 이수를 하면 아무래도 2학년 때 좀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건축 공학도 건축 환경 물리라든지 건축 구조의 이런 과목들을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건축에서도 이런 드로잉과 드래프팅, 디자인의 기본이 기초가 되는 이런 과목들을 미리 이수하시면 2학년 때 조금 더 부담을 이제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건축학부에는 특히 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학기 봄에 이 세 전공이 통합해서 총 MT를 가고, 그리고 2학기 때는 전공별로 뭐 답사, 견학, 워크샵 등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교수님들이랑 선후배들이랑 이렇게 같이 좀 더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항상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설계 작품을 이제 5학년, 4학년 때 졸업 전시로 이렇게 성과를 이제 발표하고 전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학회에서 이렇게 학술 활동이라든지 뭐 논문 이런 것들도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작성을 해서 발표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대상도 시상을 한 경험도 있고, 또 스튜디오 단위로 여러 나라 대학들과 이제 국제 교류를 하는 것도 우리 건축학부에서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 학기 학생들의 어떤 그 작품 전시회나 품평회가 이제 진행되는 것도 많은 정보를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이제 여러 뭐 동아리나 소모임 작업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과 앞에 설명드린 교과 프로그램이 이제 매 학기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 후 진로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것이고요. 꼭 이 전공의 이런 기본적인 루트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더 많이 확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가능한 자격을 보시면 건축학 전공은 건축 기사가 있고, 건축사는 이제 우리 5년제를 꼭 졸업한 후에 3년 실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이제 건축사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건축사가 되면 이제 본인 명의로 된 어떤 건축사 사무소를 개소할 수도 있고, 건축사가 되고 난 후에도 뭐 설계사무소에 그냥 회사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건설사나 민간 공기업 연구소에도 건축 부문이 있는데 여기로도 활발하게 이제 진로를 이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구조기술사와 건축 시공기술사가 있고요. 그래서 구조설계사무소, 엔지니어링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건설사에 가서 뭐 시공 현장이라든지 이런데 근무를 하기도 하고, 환경이나 설비 관련된 연구소에 이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대학원을 되게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이제 학부 때부터 학부생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건축 전공은 실내 건축 기사나 실내 건축 산업 기사 등을 이제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 디자인, 공간 기획, 인테리어 시공 감리 등을 졸업 후 진로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구나 조명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민간 공기업, 연구소, 대학원도 진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건축 학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요. 우리 건축학부는 다른 과랑 다르게 세 전공이 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류가 활발하고 또 이제 교수님들과 1대1로 이제 밀착해서 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우리 건축학부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재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는 왜 지원하게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4학년 구봉준입니다. 전기공학은 전력, 반도체, 통신처럼 산업 전망과 바로 연결되는 분야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론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 실제 제품과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서 전기공학부에 지원하였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전기공학부 하면 보통 수학, 물리를 많이 해서 공부가 어렵다 이런 오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공부해보니 어땠나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부 2학년 조은수입니다. 첫 학기에는 고등학교에서 물리를 배우지 않고 와서 걱정되는 마음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공학물리 수업이 고등학교 물리 내용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 초반에는 내용을 따라가는데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최대한 집중하여 듣는 편이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수업을 듣기만 해도 개념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과제나 문제풀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 혼자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는 수업을 같이 듣는 동기들과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하면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기가 지날수록 물리를 들은 학생과 듣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체감상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를 미리 듣고 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수업 흐름을 착실하게 따라가면서 개념을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향후 진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진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아직 저는 학부 2학년생이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아무래도 학부생보다는 제가 진로 지도를 많이 해서 더 정보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기공학부는 굉장히 광범위한 것을 배우다 보니까 진로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앞서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전력 공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전기공학을 배우니까 전자와 매우 닮아 있어서 전자공학 회사도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또 우리 디스플레이 트랙을 통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에너지 쪽을 하다 보니까 건설 회사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 그쪽도 다 플랜트와 전기에 대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것 말고도 뭐 외국계 반도체 회사라든지 뭐 해외 유학이나 대학원도 많이 가고 있어서 진로는 매우 다양하고 각각의 자기가 진로 적성을 또 찾아서 원하는 분야를 찾아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공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유전공 학생들에게 전기공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기공학은 전력, 에너지, 반도체, 제어, 인베디드까지 진로 선택지가 넓고 배운 내용이 산업과 바로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공부한 내용이 설계와 실험으로 결과가 눈에 보이는 전공이라 성취감이 큽니다. 가능성을 넓게 가져가면서도 진로를 선명하게 만들고 싶다면 전기공학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유전공 학부생들 입장에서 전공 선택을 고민할 때
지금 당장 진로를 하나로 정해야 하나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기공학이 그런 부담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라고 느꼈습니다. 전기공학부 안에서 정말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를 확정하지 않아도 수업을 들으면서 충분히 탐색한 후 본인이 더 흥미를 느끼는 방향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재학생들의 말을 들어서 전기공학부가 어떤 곳이었는지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참석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진입니다. 우리 전기공학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수님들 모시고 좌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박종호 교수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우입니다. 숭실대 전기공학부는 전기공학 단일 분야로 존재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학부이며 69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학사, 석사, 박사를 배출하였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전력, 자동차, 반도체, 중공업 디스플레이, 건설 등 관련 산업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전력공학, 전기기기, 신재생에너지, 제어공학 등 광범위한 전기공학 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재 및 양성을 위해서 최근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과 수요를 보이고 있는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주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현재 600여 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해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또 17분의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도하는 가운데 훌륭한 연구 업적과 또한 수상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또 전기공학부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호 교수님 연구 분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원 관련해서 전력전자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 또 학부의 최우진 교수님께서 전기자동차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자, 전력전자는 전기의 전압과 주파수를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여 필요한 형태로 변환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이 작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전력전자 기술 때문인데요. 전력전자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 노트북, TV, 충전기 등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 공급 장치,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력을 변환하는 인버터, 지하철 KTX 등을 움직이는 전력 변환 시스템과 마지막으로 공장 자동화나 데이터 센터의 전력 관리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는 반도체입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력을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 역할을 매우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고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전력전자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발전 및 송배전 과정에서 반도체를 사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전력 변환이 가능하고 전력 낭비를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기술 핵심 기반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산업과 국방 및 건축 분야가 전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박병경 교수님께서 연구 분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전력시스템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병권 교수입니다. 현재 전 세계 전력망은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중대한 과제와 함께 개통 첨단화를 위한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숭실대학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연계, I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 접목, 최근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및 GPU 컴퓨팅, 퀀텀 컴퓨팅과 같은 미래의 혁신 기술의 전력망 연구 융복합 등 도전적이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영규 교수님께서 연구 분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영규입니다. 저를 포함한 강대승 교수님, 김선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소자, 반도체 소자와 같은 요즘 핫한 분야를 가르치고 있고요. 김선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글라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 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전기공학부의 여러 가지 활동과 좋은 소식이 많다고 들었는데 전기공학부에 대해서 또 소개해 줄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교수님. 네, 전기공학부는 교육부의 첨단학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학부란 교육부가 지정한 첨단 분야 중심의 학과군을 의미하고 있고요. 미래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비되고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AI, 또 반도체, 전기전자, I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중심의 교육과 첨단 기술 산업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 양성 및 최신 연구 장비, 산학협력 등을 바탕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 강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박병 교수님 소개해 주시겠을까요? 네.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는 대학원 사업으로 에너지정책기술융합학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산업부에서 연 10억씩 5년간 지원하는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인데요. 에너지 기술과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전, 전력거래소 등 주요 전력 공기업에 취업한 선배들이 많고요. 훌륭한 졸업생들 덕분에 숭실대 전기공학부는 대내외적으로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도 유명한 학부입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영규 교수님 소개해 주시겠을까요? 네, 학생들의 그 넘치는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저는 전국적인 규모의 특허 유니버시아드라는 공모전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분석해서 기업이 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매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다양한 수상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더 디벨롭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았지만 그래도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전공학부 학생 여러분, 저는 화학공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준협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과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과는 숭실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처음 생겨난 학과입니다. 지금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름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화학 관련된 그런 그 기술들을 저희가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저희 학과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화학 관련된 그런 회사들에 취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는 공대다 보니까 화학과학 엔지니어들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소개된 것과 같이 저희는 국가 그 미래동력 산업하고 주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NT 나노 기술, 그 다음에 IT 정보 기술, 그 다음에 BT 바이오 기술, 그 다음에 ET 환경 기술을 다 아우르는 그런 교과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거기 관련된 교수님들이 다 저희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가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화학공학 산업에서 꼭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화학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입학 정원은 8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1학년을 마치시고 저희 이제 2학년 때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은 아마 저희가 이제 이 학생 수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이 한 학년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학과에는 전임 교원이 1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렸던 NTIT, BT, ET에 관련된 교수님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나 그 다음에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학과에서는 이제 화학공학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저희 숭실대학교 인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인데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이 저희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창의적 연구와 응용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공학 분야에 대한 창의성과 응용성을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화학공학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이나 전문 영역이 있을 텐데 특히 저희 이제 화학공학이 그럼 기존의 화학과랑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사실은 화학에 관련된 공정, 특히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저희 학과는 독립적으로 저희가 이수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회사나 안 그러면은 저는 좀 더 산업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싶다 하면은 화학과보다는 저희 화학공학과 이런 쪽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IT&T, ET, BT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 그 국가적인, 아니면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희가 이제 인재 양성이고요. 특히 여러분도 뭐 아마 많이 고등학교도 하셨겠지만은 저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만약에 오시게 된다면은 이런 화학공학에 관련된 그런 정보, 그 다음에 의사전달 기술도 향상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봉사정신을 저희가 두루 함양을 시키는 것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화학공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1970년도에 그 전통적인 화학 산업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래가 됐었고 그 뒤로부터는 사실 반도체나 바이오 에너지 여러분들 아마 사실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하면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회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야들을 저희 그 화학공학과에서 저희가 기술들을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전문 지식들을 섭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혁신 커리큘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학년이시니까 좀 이제 이 과목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학년 때 화학이나 물리 과목들이나 그 다음에 기초적인 수학 과목들을 공학도로서 그러니까 공대생이면은 다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그런 거를 이수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2학년, 3학년 때 주로 이제 저희는 산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력학이란 과목은 에너지 쪽, 요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고요. 반응공학에서는 그런 그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나 그런 정보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공학은 사실 제가 이쪽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 관련된 소재라든지 그 다음에 차세대 미세 공정 기술들에 관련된 전문 지식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바이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바이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삼성
네, 안녕하세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전공 소개를 맡은 이현수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업공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저희 산업공학을 잘 나타내는 문장이 다음과 같은데요. 엔지니어들은 어떤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낸다면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것을 더 낫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기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들을 만들고요. 컴퓨터공학과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죠. 그래서 산업공학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혹은 서비스를 더 좋게, 그러니까 품질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프로세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프로세스의 효율을 높인다든지 혹은 내가 개발한 기술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지식, 재료공학,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다양한 종류의 지식이 이제 집합되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를 생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들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지 공장을 지을 때 어떻게 설계할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공장의 어느 부분이 가장 개선이 시급한지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하는 문제, 혹은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이 있는데 그런 부품들의 재고는 내가 얼마나 쌓아놔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들은 이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기계공학 혹은 재료공학, 전기전자공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인데요. 저희는 전체를 보는 시각, 그러니까 부분적인 시각보다는 전체 시스템을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산업공학이라고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 정보통신, 금융, 의료 등을 비롯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안녕하세요. 제23대 글로벌 미디어학부 학생회장 이승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전공학부 학생 여러분. 저는 글로벌 미디어학부 박진호 교수입니다. 네. 일단 저희 학부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희는 아까 이제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3대 학생회니까 2000년대 초반, 2000년에 만들어졌고요. 원래 시작은 이제 컴퓨터학부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인문, 예술,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하는 이제 그런 인재를 양성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부는 이제 IT 기술, 컴퓨터 쪽 그리고 하시는 분들도 한 절반 계시고 또 디자인, 디자인 하시는 분들 한 절반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이제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학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입학 정원이 한 70명 정도 되고요. 교수님들은 이제 10여 분 정도, 10여 분, 14분 이신데 이제 약간 숫자는 조금 다시 할게요. 네. 저희 입학 정원은 70명대 초반이고 교수님들은 현재 이제 12분 계십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아까 두 번째 뭐였죠? 진로 소개. 진로였지. 네. 잠깐만 좀만 내려서 봅시다. 교육 과정 먼저 할까요? 아니야, 진로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래. 애들이 진로에 관심이 많잖아. 저희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아마 이제 저희 학부 나오면 이제 뭐 하지? 막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예. 저희 학부 졸업생들 제가 저희 학부에 온 지 한 10여 년 됐는데 그래서 졸업생들도 이제 많이 봤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여타 이제 컴학부라든지 전작과에서 가는 이제 그런 IT 기업들 뭐 삼성,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많이 갑니다. 예. 그리고 저희 학부만의 약간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약간 융합하고 이러는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 쪽 많이 가고요. 그리고 웹 쪽, 그러니까 뭐 프론트, 뭐 쿠팡, 또 무슨 뭐 배달의 민족 이런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개발사도 꽤 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어떤 영상 컨텐츠 만드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획사, 광고 기획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 요 한 분야로 간다라는 것은 원래 저희 취지에도 맞지 않고요. 이렇게 좀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성격에 맞게 그렇게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회장님은 그동안 뭐 졸업생들 어떻게 어디 잘 취직됐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선배분 중 한 분은 지금 토스에 다니고 계시고 많이 성공하신 분으로 알려져서 이제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거에 많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재학 중이신 2, 3학번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시도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거로는 한 1000분 정도가 그 앱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실명 얘기하면 안 됩니까? 적당히 잘라주세요. 네. 오케이, 그럼 됐고 실명을 얘기해서 하는 게 어때? 그분들한테 제가 뭐 그런 걸 허락을 받아야 되나?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그럼 언급할까요? N명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앱을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앱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공공 앱이 아니야? TO. 네. 그렇다. 실명은 좀 빼자. 실명 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편윤학 거만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재학 중이신 2, 3학번 선배분 중에 아는 분으로는 한 1000분 정도 사용객을 가지고 계신 TO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앱 이름이 TO예요? 다시 해야 될까요? 네네네. 오케이. 네. 그리고 현재 저희 학부에 재학 중이신 한 2, 3학번 선배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시도하셔서 지금 TO라는 앱으로 약 1000분 정도의 사용자를 모집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회장님이 얘기한 그 두 분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인데요. 정말 저희 학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재 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번 그 학생은 이제 저희 학부 나와가지고 총학생회장도 하고 막 너무너무 제가 그 학생 추천서도 여러 번 썼는데 뭐 한 게 너무 많고요. 두 번째 그 학생도 여학생인데 정말 며느리 삼고 싶을 정도로 애가 성격이 좋고 근데 또 일도 너무 잘해요. 얘가. 그래서 지금 뭐 창업 저는 사실 그 앱 이름 오늘 처음 듣긴 했는데 그렇게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끊고 그 다음에가 그 트랙 네. 커리큘럼. 소모임도 소모임 좋지. 근데 사실 저 리얼 페이크랑 윙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지금 그럼 요새는 뭐 많이 해? 게임워크랑 언타이틀, 게임웍스, 디자인 솔솔. 디자인 솔솔 알았어. 이제 언타이틀이 좀 개발 학술 쪽이고요. 게임웍스가 창업 쪽이고요. 디자인 솔솔이 좀 디자인하는. 오케이. 그럼 그걸 소개하는 걸로 합시다. 내가 물어볼게. 네. 그리고 학생들이 그 소모임 같은 거 되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저희 학부에 뭐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혹시 좀 소개를 좀. 저희 학부에는 잘 되고 이제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소모임 중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소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언타이틀 그리고 게임웍스 그리고 디자인 솔솔 이렇게 세 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언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발 학술 쪽을 많이 지향하는 소모임이고요. 그리고 게임웍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게임 개발을 목표로 했던 소모임인데 현재는 창업 쪽을 많이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솔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그리고 에펙 같은 거를 멘토링 해주는 소모임입니다. 그럼 그런 거 잘 못해도 가면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좀 가르쳐주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아예 안 해보신 아예 안 분들도 해봐도 멘토링을 다 지원해주고 네네. 모두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네. 끊고 됐어? 마음에 들어? 네. 그러면은 그거 커리큘럼. 혹시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하실 때 조금 학생분이 여기 정도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아래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좀 이쪽에서 하면 화면이 더 잘 잡히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네. 다시 합시다. 저희 학부 애들 제가 듣기로는 소모임 되게 애들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소모임들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저희 과에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언타이틀 그리고 언타이틀. 게임웍스 그리고 디자인 솔솔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소모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언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 학술 쪽을 좀 지향하는 소모임이고요. 거기에서는 저희 전공 과목에 대해서도 멘토링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을 많이 지향하고 있고 창업에 대한 대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솔솔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학술 쪽을 많이 지향하는 소모임인데요. 대표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 포토샵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트 아니면 피그마 이런 디자인 툴을 많이 멘토링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냥 올라온 학생들은 뭐 코딩이라든지 뭐 디자인 도구라든지 이런 걸 써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가서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희 대부분의 학생 멘토링을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두 아예 노베이스인 경우가 많고요. 다 선배분들이 이해하고 다 알고 계셔서 다 초급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커리큘럼 합시다. 네. 저희 학부 커리큘럼 아마 1학년 학생들이 보시면 크게 보면은 이제 컴퓨터 쪽 또 이제 또 한쪽은 디자인 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생들도 그랬고 아마 지금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무슨 뭐냐면 아니 하나를 배우는 것도 힘든데 컴퓨터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이러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또는
두 개를 배우다 보니까 너무 그 깊이가 이게 얕게 배우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지적들이 사실 맞아요.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컴퓨터만 하는 학부, 디자인만 하는 학부에 비해서는 그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 학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최고의 학부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제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런 말 되게 많아요 요즘에 지식의 시대는 끝났다. 많이 알고 뭐 이렇게 한 분야를 파고 이런 거는 이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I 도구들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획력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사실은 AI 시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인데 저희 학부가 지향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만 한다, 디자인만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아주 나이스한 인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글로벌 미디어 학부의 시대다. 이렇게 양쪽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모임 활동 또 창업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더 훌륭한 인재로 갈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저희는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 앞으로도 이제 계속 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일단 하나 끊고 학생회장님 이제 1학년 막 마치셨는데 네. 어떠세요? 그 1학년 그 커리큘럼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 일단 저희 과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대표적으로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1, 2 그리고 미디어 제작 및 실습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 개론 그리고 기초 제공 및 실습인데요. 이제 1학기 때는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초 제공 및 실습 프로그래밍 1을 배우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 3개가 사실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프로그래밍 1 및 실습에서는 완전 개발 측면의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초 제공 및 실습에서는 완전 디자인, 그림 그리는 거나 아니면 디자인 툴 같은 걸 학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는 그 중간에서 디자인과 개발의 합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제 기초 제공 및 실습에서 배우는 거를 아트 앤 테크놀로지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래밍 1 및 실습에서 쓰는 프로그래밍 1 및 실습에서 사용하는 개발 구조를 아트 앤 테크놀로지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배우는 미디어 제작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AI 관련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이 미디어 제작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요즘 뜨고 있는 챗GPT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제미나이의 나노바나나 같은 툴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안에 있는 A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끝났어요? 네. 네. 그럼 1학년 1학기 때 지금 자유전공 학생들이 그런 풀밍이라든지 아텐텍을 안 들었는데 2학기 때 하는 저희의 그 전공 기초들 수업들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프로그래밍 1 및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듣지 않고는 2 및 실습을 듣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트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제작 및 실습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 개론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크게 있지는 않아서 사실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듣지 않고서도 컴퓨터 시스템 개론이나 미디어 제작 및 실습은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풀밍 1은 아마 자유전공 학부 학생들이 1학년 때 듣는 그런 거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뭐 생각은 해요. 됐고 끝났지 그러면. 네. 오케이. 그럼 마무리합시다. 마무리. 끝났지. 오케이. 자유전공학부 학생 여러분, 저희 학부 소개를 이제 좀 드렸는데, 저희 과에 오는 인재들은 능동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뭐 백그라운드의 부족이라든지 나 코딩을 못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AI 시대에 내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오셔서 저희 그 학부 학생들은 굉장히 또 액티브해요. 그 과 자체가.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성장하면서 좀 더 훌륭한 인재로 자라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학생회장님도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죠. 저희 글로벌 미디어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하는 AI 시대에 맞춰서 AI 툴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개발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AI를 많이 사용하셔서 이제 웹이나 앱 같은 거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웹을 많이 창업하시는 분들도 AI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고요. 이제 개발에 많이 잠시만요. 이제 개발에 많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충분히 글로벌 미디어 학부에서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글로벌 미디어 학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할까요? 글로벌 미디어 학부 화이팅!